두 여인의 목숨이 허망하게 쓰러져갔던 그 밤, 흐르는 물로도 결코 씻겨 내려가지 않는 잔혹한 악의 연대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목숨처럼 가늘프던 두 개의 반지, 그 반지를 손에 넣은 자, 그가 검은 손으로 써내려간 악의 연대기, 그 시작은 과연 언제부터였던 걸까? 옷은 아예 다 벗긴 상태였다니까. 옷은 전혀 하나도 안 입힌 상태. 완전.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떤 옷이나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반지를 하나 깨고 있었는데 반지는 없고 어떤 종류의 이런 거예요. 여기도 항상 꼈어요. 내가 그걸 확인해 갔어. 근데 반지는 없더라고. 사망 원인은 익사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빨갛잖아. 아 몸에 비해서 예. 그게 안면 우려리라고 합니다. 피가 몰린 현상이죠. 사망할 때까지 목을 졸랐다는 얘기거든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몸에서 발견된 남자의 정액이었습니다. 도둑에 있는 사람이 몸속에서 나온 그 남자 친구 DNA하고 동일입니다. 2003년 두 명을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무기수 김씨. 2010년 시행된 DNA법으로 인해 교도소 수감자들의 DNA 채취가 가능해지면서 민지양의 몸에서 나온 DNA가 무기수 김씨 것과 일치함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두들간 살인사건의 여자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살해당했다는 그녀의 단짝 친구는 나주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22살의 영주 씨였습니다. 그녀가 변사체로 발견된 것은 드들강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만봉천. 드들강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인 2000년 8월 25일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던 걸까? 벌써 16년 전. 하지만 주민들은 당시의 사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벗어버렸어. 아 옷을 다 벗은 없어요. 나체. 발견 당시 영주 씨의 시신이 드들강 여고생처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였다는 겁니다. 옷이나 소지품 역시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신경 안 쓰였죠. 두피랑 몸에 있는 뭐 채모 같은 것이 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는 한 일주일 이상은 지나야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검이 실시되었지만은 부패된 시신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포함해서 뼈가 부러지거나 의미 있게 볼 만한 외상, 즉 사망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고민하게 만드는 외상은 없다라는 거죠. 독극물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 남은 것이 익사인데, 근데 익사라고 볼 근거가 지금은 없다라는 거죠. 타살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었던 탓에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주 씨의 죽음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드들강 사건을 다룬 우리 방송을 본 뒤 친구들은 영주 씨의 죽음이 드들강 사건과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같은 지역에 1년도 아니고 반년 만에 일어난 이야기고요. 젊은 여자였고 수심이 깊지 않은 동네 개천이었다는 거고요. 여고생 두들강 살인사건처럼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있지 않았다는 거. 알몸으로 발견된 시신만큼이나 친구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건 바로 반지입니다. 항상 1년 365일 보면 365일 계속 끼고 있었어요. 이게 빼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쉽게 뺐다 이렇게 그렇지는 못했어요. 드들강 사건 피해자 민지양도 발견됐을 때 반지가 없었는데 영주 씨 역시 시신으로 발견됐을 때 늘 끼고 있던 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주에 위치한 두 개의 강에서 알몸 시신으로 발견된 두 여인, 그리고 사라진 두 개의 반지. 어쩌면 만봉천 사건은 드들강 사건의 전편은 아니었을까. 그날은 병원 근무가 없는 휴일이었습니다.
병원 옆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지만 쉬는 날이면 영주 씨는 어김없이 찾아와 부모님을 도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효녀예요. 주말에도 우리 뭐하고 놀자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 도와드려야 된다고. 비극의 시작은 그날 저녁 술에 취한 아버지가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평소엔 화목한 가족이지만 술에 취하면 아버지는 종종 어머니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싸움을 말리기 위해 아버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다는 영주 씨. 23시경에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 집 앞에 바로 나와가지고 피해자는 만봉천 쪽으로 좀 가자. 아버지는 이제 역주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산각에서 이야기를 하자. 조용히 얘기하자는 딸의 부탁을 뿌리친 채 아버지는 집 앞 정자로 걸어갔고 화가 난 영주 씨는 혼자 만봉천 쪽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되리란 걸 아버지는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신고가 된 것은 20일 날. 전혀 가출할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23일부터 범죄 혐의 판단을 위해서 수사를 착수를 시작한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25일 날 이제 사체가 발견이 된 거죠. 부패가 심해 부검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시신. 타살이라 단정질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만큼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하고 심하게 좀 다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그때 순간 감정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죠. 하지만 친구들은 영주 씨가 절대로 그럴 성격이 아니라고 확언합니다. 특히나 더군다나 아빠랑 싸우고 나왔는데 자기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자살을 해버리면 그 아빠나 엄마는 그 한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친구가 아니에요. 혹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다 실수로 물에 빠진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럴 경우 설명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시신이 나체였다는 점입니다. 강물의 유속이 빠를 경우에 일부는 뭐 쉽게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옷까지 예를 들면 브래지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탈의가 자기도 되게 힘들어요. 옷보다 더 벗겨지기 힘든 건 반지입니다. 시신이 부패된 상태에서 좀 거인처럼 몸이 좀 부풀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사후에는 이렇게 부패로 인해서 부풀게 된 반지는 더 빠지지 않습니다. 시신이 말하는 사망 당시의 정황. 전문가들의 결론은 뭘까? 타살 또는 자살 또는 사고사 이 셋 중에 어느 것의 가능성이 더 높은가 하고 물어본다면 타살, 타에 의한 손상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더 높다. 자살이나 사고사나 같은 맥락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냐. 남은 건 타살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왜 그녀를 죽인 걸까? 피해자가 이렇게 탈의 상태로 진행이 되는 이 상황이 범행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 피해자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성범죄의 가능성을 아무래도 배제하기가 어렵죠. 밤늦은 시각에 강간 살인을 당한 후 옷은 물론 반지까지 벗겨진 채 하천에서 발견된 젊은 여성. 영주 씨의 죽음은 드들강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방법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고생은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괜찮아서 사인이 밝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놈이 진짜 그렇게 죽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다면 영주 씨가 살해당한 날 김 씨가 이곳 만봉천을 왔어야 합니다. 그런 만봉천은 알고 있을까? 저희가 수사한 바로는 물가를 좋아해요. 물가를. 저수지나 이런 흐르는 물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 드들강을 자주 찾아 놀아 시인했던 김 씨. 만봉천은 드들강에서 가까운 만큼 그가 즐겨 찾던 강이나 저수지 중 하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강주 사람들이 주로 낚시를 많이 왔지. 공교롭게도 당시 김 씨가 살던 곳이 바로 광주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변 친구나 그때 만났던 여자 친구들 진술에 낚시를 즐겨 했다. 낚시를 어떤 지역으로 주로 다녔다는 겁니까? 광주 인근인데요. 뭐 나주, 뭐 화순, 뭐 이런 쪽 가까운 저수지. 혹시 김 씨가 그날 만봉 저수지에 낚시를 왔다가 영주 씨와 마주쳤던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당시 형사들은 두 사건이 연관됐을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제보 전화가 왔기 때문에 사건 발생한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요. 영주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 3주가 지날 무렵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 만봉천에서 젊은 여자가 나체로 죽어 발견된 사건이 있냐? 있다. 남자친구야 아는 사람이 그 여자를 영사포에 여자를 죽였다고 하더라. 제보자 함 씨의 남자친구 곽 씨가 자신의 고종 사촌 형에게서 들었다는 말은 사건 정황과 비슷했습니다. 만봉 저수지 옆에 살고 있는 나주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가씨를 죽였다. 저수지 밑에서 여자를 만나서 목 졸라 죽였고 여자를 죽인 후 옷을 전부 다 벗겨가지고 끌고 가서 만봉천 숲에다 버리고 밀어넣고 옷과 신발은 자기 집 앞에 냇가 그 돌 밑에다 숨겨놨다. 게다가 그가 이 얘기를 들은 시점은 영주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저녁에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며 곽 씨를 불러낸 장 씨가 외진 논길에 차를 세우고 자신의 범행을 털어놨다는 겁니다. 고종 사촌 형이 자신한테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죽이고 나서 죽인 날 너와 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곽 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장 씨를 유력 용의자로 판단, 긴급 검거합니다. 그런데 장 씨는 곽 씨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자신은 여자를 죽였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굳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교통사고가 냈는데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서 한 것이지 만봉천에서 간호사 아가씨를 죽여가지고 네가 알리바이를 해주라 이런 부분은 전혀 한 사실이 없다.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에 미궁 속에 빠져버린 사건.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이고 누구의 말이 거짓이었을까? 됐어요. 저희 SBS에서 왔어요. 네, 그런 일을 해주셨을까요? 방송국에서 왔다는 말에 영문을 몰라 했던 곽 씨. 당시 사건 얘기를 꺼내자 이내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돈 때문에 싸워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제가 다 그냥 거짓 짓을 한 거죠.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곽 씨. 그는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 어쨌든 씨가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씨에게 들었던 얘기를 경찰에 그대로 가서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씨가 구속조차 되지 않고 전혀 그 이후로 아무 일이 없이 수사는 그냥 지지부진한 채로 흘러갔거든요. 이러면 일단 집안에서 내가 친척을 살인범으로 모은 셈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가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던 최초 진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씨의 표현 중에 눈에 띄는 표현 중에 하나가 씨가 피해자를 살해해서 옷을 벗기고 풀숲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옷가지와 신발을 돌 밑에 눌러 놓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신이 물가에서 발견됐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풀숲이라든지 산속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실제로 당시 시신이 발견된 건 하천이었지만 처음 유기된 것은 하천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신이 인양되기 이틀 전인 23일 반일을 하던 주민이 풀숲의 동물 사체로 보이는 물체를 목격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라고 돼지 같다고. 이제 풀속이가 있으니까 사람이니까는 생각을 못했겠지요. 18일 만봉천으로 향한 뒤 실종된 영주 씨가 하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건 일주일 후인 25일. 하지만 그보다 이틀 전인 23일 하천과 풀숲에서 처음 목격된 겁니다. 23일 목격 지점은 곽 씨의 진술처럼 하천이긴 하지만 풀숲이 우거진 곳. 그렇다면 시신은 처음부터 이곳에 유기됐던 걸까? 혹시 더 위쪽에서 떠내려온 건 아니었을까? 여기까지 떠내려놨다고 이해가 안 돼. 물량이 저 위에서 떠내려올 만한 물량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뭐 주고 떠날려온다요. 저수지 물행에서 죽었다고 하면 절대 이걸 못함. 여기까지 못함. 실제로 들어가 보니 가장 깊은 곳이 무릎에도 못 미칩니다. 게다가 위쪽으로 갈수록 풀이 우거져 발을 내딛는 것조차 힘듭니다. 시신이 떠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시신은 처음에는 23일 발견 지점에 유기되었다가 그 이후 폭우로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25일 발견 지점까지 떠내려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장 씨가 시신을 숨긴 곳이 풀숲이었다는 곽 씨의 진술은 실제 현장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풀숲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밖에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와, 이거 사람이 뭐예요? 차가 들어가도 차가 세워놔도 안 당이지.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있었어요. 밤에 누가 올라갔는데 누가 가다 버리지를 누가 할 것이야. 우리는 영주 씨가 실종될 당시와 비슷한 시각의 현장을 찾아 당시 상황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불빛 없이는 한치도 보이지 않는 길. 만약 영주 씨가 이 길을 걷다가 납치 혹은 공격을 당했다면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비명을 지른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소리 한번 질러볼게요. 아!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1시간 이상 꾸준하게 비명을 지른다면 모를까, 단시간 비명을 아주 크게 지른다고 하더라도 여기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장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는 피해자를 조우했을 때 바로 생각이 들었겠죠. 범행을 해야 되겠다. 범행의 목적은 강간일 가능성이 높으며 살인은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피해자의 반항이나 피해자가 용의자를 비난하거나 어떤 다른 이유에서 그 신고를 막기 위해서 강간 이후에 살인이 이루어졌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체를 또 같은 장소에 유기를 하게 된 거죠. 시신은 차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범인은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외지에는 아주 한정된 지리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껌껌하기 때문에 이쪽에 길이 있는지 없는지 차가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몰라요. 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지역 경찰도 시신이 유기된 곳으로 가는 길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발견된 어떤 전된 도로는 이부 사람들은 저희들도 그 길을 모르니까요. 그 길은 아는 사람만 가는 길입니다. 당시 장 씨는 트럭을 몰고 다녔는데 집을 가기 위해서는 시신이 유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봉천 옆길을 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장 씨를 만나 그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예. 씨 핸드폰 번호 맞나요? 예. 아, 안녕하세요. 저는 SBS 서정훈 PD라고 하는데요. 그 혹시 저희가 좀 만나뵐 수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2000년도에 그 만봉천에서 그 여자가 돌아가신 사건 혹시 아세요? 근데 그거를 왜 이제 와서 방송국에서 그거를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가한테 그런 얘기 할 적이 없어요. 여보세요? 영주지 사건을 얘기하자마자 전화를 끌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당시에 만봉천에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아이 네가 모르냐고 뭐 날 따지냐고. 당시에 그러면 왜 본인이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야이 새끼야, 그게 당신이 그거를 당이 써가냐 뭐여. 할 얘기 없다잖아. 내 얘기 안 하고 싶다고. 진짜.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전면 부인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죠. 이 사람은 혹시나 본인이 입을 열었을 때 실수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요. 장 씨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지난 2011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던 경험 때문입니다. 범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탐을 실시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진실 반응이 안 나오고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적 증거 능력이 없는 만큼 더 이상 수사는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이 제보자가 딱 한 달 정도 돼서 이렇게 이제 연락을 제보에 왔었고 이 수사를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사람들이 출석 안 한다고 해서 너무 놔뒀던 게 좀 저희들은 여기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아깝죠. 2000년 8월 18일 밤 나주 만봉천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목격하셨거나 그와 관련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때론 DNA나 수사 기록보다 강력한 증거가 바로 사람들의 눈과 귀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